오토바이의 굉음이 장내 행렬의 비통한 침묵을 찢어 발겼다. 야 고아 새끼야, 그 쓰레기 짝 들고 지금 어디 가냐? 천박한 웃음소리가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서울 외곽 공동묘지로 향하는 좁고 음산한 골목이었다. 구준비가 쉬지 않고 내렸고 강지훈은 거친 삼배로 만든 상복, 상후를 입고 있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와 4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조촐한 나무관 2개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길을 막아선 것은 2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건달 무리였다. 그들의 중심에는 이 지역의 악명 높은 채권 추심원이자 용역 깡패인 배만식이 있었다. 그는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침을 뱉었다. 이봐, 세상 참 엿같지 않냐. 부모가 하루아침에 둘 다 제가 됐으니 말이야. 배만식의 부하 하나가 낄낄거리며 앞으로 나서더니 행렬 앞의 작은 향로, 샹루를 걷어찼다. 잿가루가 빗물에 섞여 흩어졌고 제사상에 올렸던 과일들이 진흙탕 속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놈들이 관을 함께 맨 남자 중 하나가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지우는 눈짓으로 그를 막았다. 배만식은 너덜너덜한 서류 한 장을 흔들어 보였다. 토지폭이 각서였다. 여기 사인해. 내 놈 부모가 죽어서도 개발을 막고 있잖아. 이 땅 깨끗하게 포기한다고 사인하면 저 관짝들 편하게 지나가게 해주지.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 놈 부모님 유골함이랑 똑같이 만들어 줄 테니까. 강지훈은 미동도 없었다. 그의 침묵은 주변의 소란스러운 조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건달들의 고함 소리, 빗소리,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그의 귀에는 멀게만 들렸다. 그의 머릿속은 다른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다. 그가 들은 것은 따뜻한 밥 냄새가 진동하던 어머니의 작은 식당 아들 조심해라 라며 무뚝뚝하게 용돈을 챙겨주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킨 화염의 이미지, 가스 누출 사고. 경찰의 결론은 간결했다. 하지만 지우는 알았다. 지난 몇 달간 태영건설, 태영컨스트럭션, 이 그들의 작은 가게가 포함된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부모님을 압박했는지. 그가 10년 동안 집을 떠나 있었던 것은 그가 몸담은 어두운 세계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는 가장 강력한 적들을 피해 다녔지만 정작 그의 부모는 가장 비열하고 하찮은 탐욕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배만식은 지훈의 침묵에 인내심이 바닥난 듯 했다. 완벽한 무시였다. 그는 담배를 바닥에 던져 지식였다. 이 개새끼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야. 저놈 다리부터 부러뜨려. 사인은 해야 하니까 손가락은 남겨두고. 건달들이 일제히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고쳐주고 달려들었다. 그 순간 지훈과 함께 관을 메고 있던 4명의 검은 양복 남자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신속하게 관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해체 작업이었다. 가장 먼저 달려든 건달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첫 번째 양복 남자가 팔을 들어 막는 대신 안쪽으로 파고들어 건달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빗속에 울렸다. 두 번째 남자는 야구 방망이를 피하며 상대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다. 건달은 숨이 막혀 무릎을 꿇었고 남자는 그의 목덜미를 잡아 그대로 시멘트 바닥에 처박았다. 나머지 2 남자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주먹이나 발길질을 쓰지 않았다. 오직 손날과 관절기만을 사용했다. 정확한 타격이 목, 무릎, 어깨 같은 급소를 노렸다. 비명은 짧았고 고통은 극심했다. 단 10초, 10명이 넘는 건달들이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채 진흙탕 속에 쓰러져 신음했다. 배만식은 손에 든 서류를 떨어뜨린 채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상대해온 동네 양아치들이나 빚쟁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들을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저들은
장례식장 직원이 아니었다. 그가 뒷걸음질 치료할 때 첫 번째 양복 남자가 어느새 그의 등 뒤에 서 있었다. 차가운 손이 배만식의 목을 가볍게 감쌌다. 그러나 배만식은 그 소나기가 단 1초 만에 자신의 경동맥을 찢거나 목뼈를 부러뜨릴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강지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진흙탕에 떨어진 향로에서 젖은 향 한 개비를 집어들었다. 그는 배만식에게 다가가지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향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더 차가운 공허함 그 자체였다. 누가 시켰지? 비에 젖은 골목길의 소라는 먼지처럼 가라앉았다. 그들은 공동묘지 입구 근처에 버려진 임시창고로 자리를 옮겼다. 차가운 금속성 공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두 개의 관은 창고 중앙에 정중히 안치되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입에 재갈이 물리고 온몸이 결박된 배만식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조문객의 슬픔도 장례 행렬의 비통함도 사라졌다. 4명의 검은 양복 남자들은 더 이상 평범한 장례 보조 후원이 아니었다. 4명 중 리더로 보이는 권 팀장이 너클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피를 닦아내며 강지훈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사령관님, 그 한마디에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령관 커만더. 배만식의 눈이 경악으로 튀어나올 듯 커졌다. 이들은 케르베로스, 셀베루스였다. 전 세계의 분쟁 지역과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극비의 민간 군사기업 PMC, 이자 안보 조직인 올림푸스 캐가 내에서도 가장 정계화된 전술팀이었다. 그리고 강지훈, 작은 밥집 아들인 강지훈은 바로 그 거대한 올림푸스의 전설적인 군사 전략가이자 최고의 현장 지휘관 코드네임 아레스 에이레스였다. 아레스, 전쟁의 신. 지훈은 천천히 상복에 거친 3배 소매를 걷고 아버지의 관 표면을 쓸었다. 숨이 막히는 아이러니였다. 그는 지난 10년간 독재자들을 무너뜨리고 테러 조직을 소탕하며 국가 간의 전쟁을 뒤에서 조종했다. 그가 가족을 떠나 이 위험한 삶을 택한 것은 자신의 강력한 적들로부터 유일한 약점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아레스로 존재하는 한 강지훈의 부모님은 세상에 없는 존재여야 했다. 그러나 그는 계산하지 못했다. 그의 거대한 적들이 아니라 고향의 가장 밑바닥 쓰레기들, 이 비열하고 하찮은 탐욕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 줄은. 그의 부모는 거대한 음모가 아니라 아파트 한 채를 올리기 위한 천박한 욕심에 의해 산채로 불태워졌다. 그의 분노는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이성적인 살해로 변모했다. 이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체계적이고 방법론적인 파괴여야 했다. 오라클의 보고입니다. 권 팀장이 보안 태블릿을 들었다. 오라클은 케르베로스 팀의 해커이자 정보 분석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화재는 100% 방화입니다. 현장에서 일반적인 인화 물질이 아닌 가스 폭발로 위장하기 위한 특수화학 촉매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바였다. 권 팀장이 이어 보고했다. 관할 서장 양 서장. 그는 화재 신고 2시간 만에 가스 누출로 인한 단순 사고로 수사를 종결시켰습니다. 이유는 지훈이 짧게 물었다. 수사 종결 30분 전 양 서장 아내의 차명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자금 출처는 태영건설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입니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구석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배만식을 힐끗 바라보았다. 저자는 그저 사냥개가 문미끼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식별되었습니다. 권 팀장이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도구 배만식, 용역 깡패, 명령 수행자. 중간 관리자 김태리 이사. 태영건설 프로젝트 관리자로 해당 부지 정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방식으로 유명하며 배만식에게 직접 겁을 주라고 지시한 장본인입니다.
권 팀장은 마지막 프로필을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최종 타깃 박동준 부회장, 태영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가 자신의 치적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밀레니엄 타워의 핵심 부지가 바로 사령관님 부모님의 가게가 있던 곳입니다. 그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땅을 확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밀레니엄 타워. 지우는 그 조감도를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났다. 그들은 작은 가게 하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제국을 위한 주춧돌을 원했다. 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아들의 눈이 아니었다. 전장의 모든 변수를 꿰뚫어보는 전략가 아레스의 눈이었다. 그들은 내 부모님의 작은 땅을 원했다. 나는 그들의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는 권 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오라클에게 김태리의 모든 것을 파내라고 해. 재정 상태, 약점 사생활, 숨겨둔 비밀까지 전부. 그리고 배만식은 이제 입을 열어야 할 시간이다. 차가운 창고 안두 개의 관이 침묵의 증인처럼 놓여 있었다. 강지훈은 재갈을 물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배만식 앞에 작은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그는 천천히 배만식의 입을 막고 있던 천을 거칠게 뽑아냈다. 배만식은 숨을 몰아쉬며 곧바로 욕설을 내뱉었다. 이 개새끼들, 너희가 뭔데 날 납치해 변호사 내 변호사 부를 거야. 이건 명백한 불법 감금이야.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권 팀장이 건넨 태블릿을 켰다. 시끄럽군.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배만식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의 실시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고 있었다. 배아영, 7살. 지금 네가 가장 아끼는 유치원에서 놀고 있더군. 배만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욕설이 목구멍 안쪽으로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아레스의 팀이 이미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시야에 넣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지훈이 화면을 껐다. 내 딸은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 적어도 지금은. 그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복잡한 숫자와 계좌 내역이 적힌 장부 파일이었다. 이건 내 도박빚 장부다. 넌 명동 백상어에게 사채로 5억을 빚졌지. 배만식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백상어는 그가 속한 조직의 라이벌이자 배신자를 가장 잔인하게 처리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지훈이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넌 그 돈을 갚기 위해 백상어 몰래 그의 구역에서 사채 놀이를 했더군. 백상어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장부를 넘기면 넌 24시간 안에 서해 바다에 콘크리트 미끼로 던져질 거다. 배만식은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한쪽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라이벌 조직이,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이 정체불명의 괴물이 있었다. 경찰은 선택지에 없었다. 살려주시오. 배만식이 울부짖으며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내가 다 말하겠소. 전부 다. 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말해. 김태리 태영건설에 김태리 이사가 시켰소. 배만식은 숨 쉴 틈도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엔 그냥 괴롭혀서 가게를 팔게 만들라고 했소. 노인네들이라 금방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버텼소. 그래서 김 이사가 무시 못할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소. 가게를 태워버리고 사고처럼 꾸미라고. 안에 사람이 있는 건 지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몰랐소. 맹세코 몰랐소. 배만식은 절규했다. 그 시간엔 비어 있어야 했단 말이오. 그런데 그 노인네들이 가게를 지킨다고 밤에 거기서 주무실 줄은. 그는 공포에 질려 더듬거렸다. 오늘 장례 행렬을 막으라고 한 것도 김 이사였어. 10년 만에 고아 새끼가 돌아왔으니 아예 길을 꺾어 놓으라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가 던져주는 푼돈이라도 받고 꺼지게 만들라고 했단 말이오. 침묵. 지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역겨움을 느꼈다.
이 차를 죽이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의가 아니었다. 내놓은 피를 묻히기엔 오늘 우리 부모님 가시는 길이 너무 중요하다. 지우는 권 팀장에게 고갯짓을 했다. 이미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권 팀장은 배만식에게 말했다. 방금 전 명동 백상어에게 네가 그의 구역에서 몰래 빼돌린 장부 전체와 내 현재 위치가 익명으로 전송됐다. 그들은 아마 15분 안에 여기에 도착할 거다. 배만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동시에 지훈이 말을 이었다. 네가 김태리에게 돈을 받는 영상, 방화지시 녹취록, 그리고 내 모든 불법 사채업 증거가 이 구역에서 유일하게 청렴하다고 알려진 서지혁 검색에 전송됐다. 권 팀장이 배만식의 결박을 칼로 끊어버렸다. 선택해라. 지훈이 창고문을 가리켰다. 저 문밖 골목에는 15분 뒤에 백상어의 칼잡이들이 들이닥칠 거다. 반대편 큰 길로는 서지혁 검사가 5분 안에 도착할 거다. 내 생존을 스스로 선택해. 배만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큰 길을 향해 미친 듯이 뛰쳐나갔다. 그는 백상어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감옥을 택한 것이다. 지훈과 케르베로스 팀은 창고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몇 분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배만식이 내가 증거요. 내가 다 불겠소. 라고 외치며 서지혁 검사의 차 앞으로 뛰어드는 것과 거의 동시에 반대편 골목에서 백상어의 조직원들이 탄 검은색 밴 차량들이 도착했다가 검찰 차량을 보고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사라졌다. 창고가 다시 비워지고 2개의 관만이 남았다. 권 팀장의 무정의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첫 번째 말이 제거되었습니다. 지우는 관을 바라보며 상복을 정돈했다. 김태리를 시작한다.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장악한 태영건설 본사 40층. 김태리 이사의 사무실은 그녀의 야망만큼이나 화려하고 냉혹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에스프레소 잔에 고정되어 있었다. 배만식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막 들어온 참이었다. 매용청하고 쓸모없는 놈. 그녀는 작게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녀는 걱정하지 않았다. 배만식 같은 하층민 깡패는 자신과 연결될 고리가 없었다. 그는 그저 일회용 도구였고 만약 그가 입을 연다 해도 자신은 실무자에게 위임했을 뿐이라고 발뺌할 수백 가지 법적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주요한 것은 그가 처리하지 못한 땅 문제였다. 부모는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10년 만에 나타난 고아 아들뿐. 그녀는 법무팀이 준비한 토지 강제 수용 관련 최종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소유주, 사망 정당한 상속인의 이해 제기 없음. 절차는 완벽했다. 그때 그녀의 보안 메일함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에이펙스 벤처스 싱가포르, 에이펙스 벤처스 싱가포르였다. 최근 공격적인 투자로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신생 벤처 캐피털이었다. 메일 내용은 정중했지만 예리했다. 그들은 태영건설의 플래그십 프로젝트인 밀레니엄 타워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프로젝트의 안정성 결여와 지속적인 지연, 특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앙부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태리의 눈이 번뜩였다. 밀레니엄 타워는 박동준 부회장의 역점 사업이었지만 이 지연 사태의 모든 책임은 실무자인 자신이 지고 있었다. 그녀가 답신을 고민하던 찰나 암호화된 메신저로 추가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라클이 조작한 에이펙스 측 실무자의 메시지였다. 김 이사님, 저희는 부지 매입의 민감한 특성을 이해합니다. 만약 이 작은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면 저희는 김 이사님 개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개인 컨설팅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뇌물. 제안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미끼가 던져졌다. 또한 저희는 근처에서 진행 중인 비공개 프로젝트에 특정 등급의 고급 철강 자재가 필요합니다.
만약 태영의 물자 공급망 일부가 저희 쪽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저희의 감사와 수수료는 2배가 될 것입니다. 자재 빼돌리기. 그것은 김태리의 주특기였다. 그녀는 이미 몇 년간 태영건설에 자재를 몰래 빼돌려 막대한 비자금을 축적해왔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경력 중 가장 큰 대박이었다. 그녀는 이 기회에 막대한 돈을 챙기고 자재 손실분은 최근 배만식의 난동과 화재 사고로 인한 혼란 탓으로 돌릴 생각이었다. 김태리는 즉시 미끼를 물었다. 그녀는 에이펙스 측과 보안 화상 통화에 동의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암호화된 채널을 사용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채널 자체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라클이었다. 화면에는 디지털로 교묘하게 마스킹된 투자자 케르베로스 팀원 중 하나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유창한 영어와 싱가포르식 속어를 섞었으며 그녀의 효율성을 칭찬했다. 김태리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뇌물 액수를 확정짓기 위해 경계심을 풀었다. 그 작은 문제는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 늙은이들, 고집이 유난히 셌죠. 뭐 그냥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도록 작은 사고를 당했다고 하죠. 아들놈은 전혀 문제도 안 됩니다. 그 땅은 이제 우리 겁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입으로 방화 및 살인교사를 자백했다. 그녀는 100억 원 상당의 구조용 철거를 그들의 위장 프로젝트 현장으로 빼돌리는 데 동의했고 그 대가로 자신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2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 오라클은 그녀의 음성 데이터 자백과 함께 그녀가 자재 이체를 승인하기 위해 자신의 고유 권한 코드를 입력하는 디지털 발자국까지 샅샅이 기록했다. 모든 덫이 설치되었다. 김태리는 계약을 최종 확정하고 첫 번째 입금 확인을 받기 위해 내일 밤 투자자의 현지 대리인을 만나기로 했다.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불타버린 식당이 있던 공사 현장이었다. 어두운 케르베로스의 안전 가옥에서 강지훈은 이 모든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방금 제 손으로 자신의 사형 집행 영장에 서명했군. 다음 날 밤 약속된 시간, 불타버린 강지훈 부모님의 식당터는 빗물과 재가 뒤섞여 질척이는 무덤처럼 변해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이곳만 비껴가는 듯 어둠과 악취만이 가득했다. 김태리 이사는 최고급 세단을 타고 이 음산한 장소에 도착했다. 그녀는 값비싼 구두가 잔해에 더러워지는 것을 노골적으로 불쾌해했지만 곧 받게 될 20억 원의 뇌물을 생각하며 참아냈다. 그녀는 싱가포르 투자자의 현지 대리인이 돈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한 사람이 있었다. 식당의 주방이 있던 자리, 모든 것이 녹아내린 그 중심부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상복 대신 검은 정장을 입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비를 맞으며 검은 리본이 묶인 부모님의 영정사진 2개를 품에 안고 있었다. 김태리의 얼굴이 혼란에서 짜증으로 그리고 순간적인 공포로 바뀌었다. 네가 왜 여기에? 그녀는 불안하게 뒷걸음질 치며 외쳤다. 대리인은 어디 있지? 경비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에 무너진 건물, 잔해와 골목의 그림자 속에서 4명의 검은 양복 남자 케르베로스가 소리 없이 나타나 모든 퇴로를 차단했다. 가로등 몇 개가 강하게 켜지며 이 작은 잿더미가 마치 연극 무대처럼 밝혀졌다. 지우는 말없이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높이 쳐들었다. 그 늙은이들, 고집이 유난히 셌죠. 뭐 그냥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도록 작은 사고를 당했다고 하죠. 아들놈은 전혀 문제도 안 됩니다. 그 땅은 이제 우리 겁니다. 김태리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오만함이 담긴 자백이 차가운 밤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이건 불법 녹취야. 넌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 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니, 이건 통보다. 권 팀장이 그녀에게 태블릿을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수년간 관리해온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잔고가 떠 있었다. 밸런스 제로 거래. 5분 전 권 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이사님의 모든 불법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인터폴과 스위스 당국의 공조 요청으로 말이죠. 김태리의 숨이 멎었다. 지훈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방금 전 내 자백 녹취록, 네가 승인한 철골 자재 횡령 지시서, 그리고 내 모든 비자금 내역이 3군데로 동시에 전송됐다. 그는 손가락 하나를 폈다. 하나, 대한민국 국세청. 2번째 손가락. 2, 태영건설 이사회 전체와 감사팀. 3번째, 그리고 네가 불태워 죽인 사람들의 사건 파일을 손에 쥐고 있는 서지혁 검색에 김태리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감옥행위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한 파멸이었다. 돈, 경력, 자유, 그리고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명성이 단 몇 분 만에 증발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벽한 패배가 그녀를 덮쳤다.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부모님의 재가 섞인 축축한 잿더미 위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조금 전까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중 하나였던 여성은 이제 짐승처럼 4발로 기어 지훈의 다리를 붙잡았다. 그녀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내가 한 게 아니오. 박동준 부회장이 시킨 일이란 말이오. 그녀는 지훈의 발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그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처리하라고 했소. 난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이오. 제발 자비를. 지훈은 자신의 부모님이 마지막 숨을 거둔 잿더미에 얼굴을 묻고 있는 여자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거칠게 다리를 털어내 그녀를 뒤로 밀쳐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흙과 재가 뒤섞인 바닥에 나뒹굴었다. 자비는 사람을 산채로 불태우지 않은 자들에게나 베푸는 것이다. 지훈의 선고와 동시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서지혁 검사와 수사팀이 현장을 덮쳤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태영건설의 막강한 김 이사가 폐허가 된 잿더미 속에서 무릎을 꿇고 넋이 나간 채 중얼거리는 모습을 발견했다. 김태리 씨, 당신을 방화살인 교사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가면서도 그녀는 박동준의 이름을 외치며 발악했다. 지훈은 차가운 빛 속에서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고쳐 안았다. 2번째 말이 쓰러졌다. 태영그룹 본사 최상층 전략회의실. 전쟁 상황실. 워룸이라 불리는 이곳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서는 김태리 이사가 잿더미 속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체포되는 아침 뉴스가 소리 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회의실 중앙 박동준 부회장은 완벽하게 재단된 맞춤 정장을 입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스카치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동요도 놀람도 없었다. 그에게 강씨 부부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었다. 비효율적인 일처리였다. 김태리는 악랄해서가 아니라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해서 해고될 운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의 주변의 도열한 법무팀과 홍보팀 임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박동준은 손짓 하나로 그들의 부산스러움을 잠재웠다. 그는 2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전화는 양 서장에게였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강철 같은 압력이 실려 있었다. 양 서호장, 배만식과 김태리를 연결하는 핵심 증거들. 분실하게 원본 파일 서버 데이터 관련된 모든 서류 전부 태워버려. 수화기 너머로 양 서장이 당황하며 새로 부임한 서지혁 검사를 언급했다. 박동준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건 당신 문제야, 양 서장. 해결하지 못하면 내일 아침 뉴스에는 사모님 차명 계좌 내역이 헤드라인으로 뜰 테니까 선택은 자네가 해. 그는 전화를 끊고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바라봤다.
지금 즉시 여론을 돌려 김태리의 단독 범행으로 몰고 가. 그녀가 박 부회장의 신임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대규모로 횡령했다는 스토리를 만들어. 태영건설은 이사 한 명의 개인적인 탐욕과 일탈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거야. 살인 방화 사건을 내부 금융비리 스캔들로 덮어버리라고. 언론에 그녀의 개인 비리에 대한 더 자극적인 걸 터뜨려. 대중은 피냄새보다 돈 냄새에 더 빨리 반응하니까.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허리를 숙이며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박동준은 거대한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비로소 책상 위에 놓인 파일 하나를 다시 열었다. 강지훈. 배경은 너무나도 단순했다. 식당 주인 아들. 10년 전 한국을 떠났고 그 기간의 기록은 전무했다. 장례식을 위해 귀국. 그게 다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무것도 아닌 놈이 자신의 최고 사냥가에 김태리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심어둔 경찰 라인을 완벽하게 우회하며 검찰에 정확한 증거를 찔러 넣을 수 있었을까? 이건 운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전문가의 솜씨였다. 박동준은 처음으로 상대를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강지훈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가 위험하다는 것은 알았다. 박동준은 서랍에서 암호화된 특수 보안폰을 꺼냈다. 단 하나의 번호만 저장된 전화기였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예, 그는 독사 스네이크헤드에게 전화했다. 태영건설의 사설보안 솔루션팀 팀장. 법이 해결할 수 없는 민감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잔혹한 특전사 출신들로 구성된 박동준의 사병 애쉬빙 집단이었다. 타깃이 하나 있다. 강지훈. 박동준이 차갑게 말했다. 이번 태영 부지 화재 사건과 관련된 놈이다. 수화기 너머에 독사가 짧게 물었다. 체포입니까? 아니면 청소입니까? 박동준은 스크린 속 부모의 영정 사진을 들고 서 있던 강지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영구 폐기. 그는 스카치를 한 모금 마셨다. 부모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자살로 위장해 깔끔하게 처리해. 전화를 끄는 박동준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었다. 그는 한 명의 남자를 잡기 위해 사설 군대를 동원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전쟁의 신 아레스에게 자신의 사냥개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강지훈은 박동준이 무력을 사용할 것임을 알았다. 그는 부패한 법과 폭력을 동시에 휘두를 것이다. 그렇다면 아레스는 박동준이 가장 신성시하는 것, 그가 유일하게 가치를 둔 것을 공격해야 했다. 그것은 돈과 그가 물려받을 제국 태영그룹이었다. 케르베로스 팀은 서울 시내의 한 고층 빌딩 올림푸스가 소유한 수많은 유령 회사 중 하나의 사무실을 임시 지휘 통제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독사와 그의 팀이 자신들을 필사적으로 추적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지훈은 숨지 않았다. 그는 먼저 박동준의 기반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는 이게 주먹질이나 칼부림 같은 길거리 싸움인 줄 알지만 지훈이 거대한 데이터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기업 전쟁을 벌인다. 오라클 1단계 실행해. 확인 사령관님, 1단계 혼돈 주입을 시작합니다. 오라클의 사이버 공격은 돈을 훔치는 저급한 방식이 아니었다.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고 신뢰를 파괴하는 외과 수술 같은 공격이었다. 첫 번째, 타깃 태영건설의 입찰 시스템. 오라클은 태영이 향후 3개월간 사활을 걸고 준비 중인 세계의 대형 정부 SOC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입찰 제안서에 침투했다. 그는 데이터를 훔치지 않았다. 그는 데이터를 오염시켰다. 그는 자재비용 계산서에 소수점 2자리를 교묘하게 변경하고 인건비 예측을 미세하게 부풀렸다. 그 결과 태영의 제안서는 수익성이 없어 보일 정도로 높거나 비현실적일 정도로 낮아졌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바로 다음 날 언론은 충격 태영건설 유력했던 3대 국책 사업 입찰 동시 탈락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업계 1위인 태영이 하루아침에 3연패를 당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시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두 번째, 타깃 태영의 브랜드 신뢰도. 오라클은 이미 김태리의 파일에서
태영건설이 작년에 완공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태영팰리스 3곳에 승인된 규격의 국산 제철 강자의 대신 값싼 중국산 저급 재활용 철근을 사용했다는 내부 문서를 확보한 상태였다. 오라클은 이 정보를 언론에 넘기지 않았다. 박동준이 돈으로 막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화학 성분 분석 보고서, 원본 자재 바꿔치기를 승인한 내부 결제 서류, 그리고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도 70%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구조, 안전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를 3곳으로 동시에 전송했다. 해당 아파트 3곳에 입주자 대표회의, 대형 로펌의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익명안전 비리 고발 포털, 혼돈이 폭발했다. 수천 명의 부유한 입주민들이 공황에 빠졌다. 즉각적인 긴급 안전 진단 요구와 함께 천문학적인 액수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 태영팰리스라는 최고급 브랜드는 하룻밤 만에 죽음의 성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이 2가지 재앙적인 뉴스가 시장을 강타하자 태영건설의 주가는 수직 낙하를 시작했다. 이때 RS 2단계 공격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올림푸스의 보안 채널을 통해 단 한 줄의 명령을 내렸다. 공매도 작전 개시, 타깃 태영건설, 레버리지 최대치, 올림푸스의 막대한 글로벌 자본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태영의 주식을 빌려서 팔기 시작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한 것이다. 악재 계약, 실패, 부실 시공 스캔들과 거대 자본의 공매도가 만나자 완벽한 폭풍이 형성되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태영그룹의 웨어룸에서 박동준은 난생 처음으로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주가 방어해 회사가 가진 현금 전부 동원해서 자사주 매입해 당장 그는 자신의 제국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천억 원의 현금을 시장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지훈이 노린 함정이었다. 박동준은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실탄 현금을 소모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주가가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올림푸스와 싸우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는 주가 그래프와 다른 모니터에 떠있는 독사팀의 이동 경로를 동시에 바라봤다. 제국의 기초에 균열이 가는 소리를 듣게 해라.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돈줄이 마르면 그는 이성을 잃고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박동준은 지옥을 맛보고 있었다. 주가는 방어선을 뚫고 추락 중이었고 회사의 현금 유동성은 자사주 매입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언론은 연일 태영건설의 부실 시공과 비리를 물어뜯었고 투자자들은 떠났다. 그는 불과 며칠 만에 수조 원의 시장 가치를 잃었다. 그는 경제전쟁에서 완패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원초적인 폭력뿐이었다. 그는 독사를 불렀다. 강지훈이 유령처럼 빠져나가자 독사와 그의 팀은 극도로 초조해져 있었다. 대여 이상 사냥은 없다. 박동준이 이성을 잃은 눈으로 말했다. 덫을 놓아 유인한다. 그의 계획은 절박하고 단순했다. 그는 자신이 심어둔 내부 채널 강지훈이 감시하고 있음을 아는 을 통해 정보를 흘렸다. 오늘 밤 박동준 자신이 직접 문제의 건설 현장, 강씨 부모의 땅을 방문할 것이며 양 서장에게 방화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는 대가로 막대한 현금 뇌물을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박동준과 부패 경찰서장이 뇌물과 함께 범죄 현장에 나타난다. 이것은 강지훈이라는 유령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미끼였다. 그날 밤 밀레니엄 타워 건설 현장, 아직 기초 공사만 진행된 현장은 콘크리트 기둥의 뼈대와 철근들이 정글처럼 얽혀 음산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박동준은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방탄밴 안에서 여러 대의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열화상 카메라와 고성능 야간 투시경이 현장 전체를 감시했다. 독사와 그의 팀 15명의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이 어둠 속에 완벽하게 매복해 있었다. 마침내 한 남자가 킬존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약속이라도 한 듯 혼자였다. 방탄밴 안에서 박동준은 경멸하듯 웃었다. 멍청한 놈. 결국 제 발로. 독사가 무정이에 낮게 명령했다. 교전 개시. 가능하면 생포 필요시 사살. 움직여. 알파팀과 브라보팀이 완벽한 전술 대용으로 그림자 속에서 강지훈을 향해 수렴했다. 그러나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다시 한번 그것은 일방적인 해체 작업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사냥하는지 몰랐다. 그들은 용병이었지만 그는 용병들의 신이었다. 알파팀 리더가 콘크리트 기둥 모퉁이를 도는 순간 지훈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가 위를 올려다보기도 전에 지훈이 어둠 속에서 그의 위로 떨어지며 목뼈를 부러뜨렸다. 지훈은 그의 무기와 통신 장비를 빼앗았다. 브라보팀이 열화상 카메라로 그를 포착했다. 타깃 발견 사격. 그들이 총알을 퍼부었지만 그들이 쏜 것은 지훈이 미리 가열해둔 쇠 파이프였다. 그들이 속임수임을 깨달았을 때 지훈은 이미 그들의 측면에서 나타나 관절을 꺾고 급소를 가격해 단숨에 3명을 무력화시켰다. 박동준은 자신의 모니터 화면이 공포스럽게 하나씩 꺼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의 최고 용병들이 보낸 신호가 비명으로 그리고 짧은 신음으로 마침내 침묵으로 바뀌었다. 15개의 화면이 모두 검게 변했다. 독사는 자신의 팀 전체가 몇 분 만에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렸다. 그가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한 것은 강지훈의 차가운 눈이었다. 네오, 넌 대체 정체가 뭐야? 내 놈들이 불태워 죽인 사람들의 아들이다. 전투는 잔혹했지만 짧았다. 독사는 엘리트였지만 아레스는 전설이었다. 지훈은 그의 양팔과 다리를 부러뜨려 전투 불능으로 만들었다. 마지막 용병이 쓰러지자 완전히 다른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케르베로스 팀이었다. 그들은 이 전투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그들은 현장 전체를 여러 각도에서 녹화하며 박동준의 살인 미수 함정의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들은 현장 입구에 매복해 있었다. 양서장이 뇌물 가방을 받을 생각에 신이 나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 케르베로스 팀이 그의 입을 막고 차량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이미 양 서장의 다른 비리 증거로 그의 자백을 받아둔 상태였다. 현장의 모든 위협이 제거되자 지훈은 상처 하나 없는 모습으로 철근 더미의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15개의 검은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응시하고 있는 박동준의 방탄밴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똑. 그가 방탄 유리를 두드렸다. 박동준이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다.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문 열어, 박동준. 게임 끝났으니까. 방탄밴의 문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케르베로스 팀이 이미 외부에서 잠금 장치를 무력화시킨 후였다. 박동준 부회장은 덫에 걸린 짐승처럼 구석에 몰려 있었다. 그의 모든 오만함과 통제력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강지훈은 그의 맞은편 좌석에 말없이 앉았다. 지훈은 테이블 위에 태블릿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첫 번째 영상, 박동준 자신의 사무실 영상이었다. 케르베로스가 미리 설치한 도청 장치에 녹화된 그가 독사에게 보안폰으로 명령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영구 폐기, 부모를 잃은 슬픔으로 인한 자살로 위장해. 완벽한 살인 모의 증거였다. 두 번째 영상, 케르베로스 팀에게 붙잡힌 양 서장이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모든 것을 자백하는 영상이었다. 그가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어떻게 방화 보고서를 사고로 조작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은폐의 정점에 박동준 부회장이 있다고 증언하는 내용이었다. 세 번째 데이터, 독사의 용병팀을 고용하기 위해 박동준의 비밀 비자금 계좌에서 유령 회사로 수십억 원이 흘러 들어간 완벽한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박동준은 이것이 완벽한 법적 패배임을 깨달았다. 변호사 수백 명을 동원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그가 입을 열어 마지막 협상을 시도하려는 순간 벤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늙었지만 그 기세만은 제국을 세운 왕과 같은 노인이 서 있었다.
태영그룹의 창업주이자 박동준의 아버지 박진태 회장이었다. 그는 아들의 광기, 어린 자금 유출과 수상한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무너진 아들 대신 그 맞은편에 앉은 강지훈을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았다. 그는 권력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지금 이곳의 승자가 누구인지 즉시 깨달았다. 자네가 이겼네. 노 회장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 가격을 말하게. 그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적대적 M&A나 거대한 금전적 협박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엔 가격이 있는 법이야. 태영건설, 내가 자네에게 절반을 줌세. 아니, 70%를 주지. 이 데이터 유출만. 이것만 멈추게. 당장 박동준이 외쳤다. 아버지 지금 무슨...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밴 안으로 가져왔던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들어 박 회장 앞에 보였다. 가격 말입니까? 지훈이 말했다. 제 가격은 돌아가신 제 부모님입니다. 회장님은 지불할 능력이 없으십니다. 박 회장은 순간 말을 잃었다가 격노했다. 어리석은 놈 복수 따위가 밥을 먹여주나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돈을 챙겼어야지. 돌아오지 않으시죠? 지훈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분들의 기억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드는 것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지훈은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자전기였다. 어차피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오라클이 엔터키를 눌렀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전송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을 향한 핵폭탄 발사였다. 박동준의 살인교사 영상, 양 서장의 자백, 김태리의 증언, 박동준을 상급자로 지목한 수십억 대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태영 팰리스의 부실 시공 데이터 원본까지. 모든 증거가 동시에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 대검찰청 특수부,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전송되었다. 동시에 올림푸스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금융감독기관에도 이 정보가 공유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스캔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대지진이었다. 누구도 막거나 덮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박진태 회장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이번에는 비교도 안 될 규모의 사이렌 소리가 건설 현장을 뒤덮었다. 서지혁 검사 개인이 아니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특수수사팀 본대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 첩보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 수사관들이 방탄벤의 문을 강제로 열었다. 박동준 씨, 당신을 살인교사 증거, 인멸특경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들이 수갑에 채워져 질질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며 박진태 회장은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자신의 아들의 탐욕과 그 아들을 꺾어버린 한 청년의 복수 앞에 무너져 내리는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그는 피를 토하며 그대로 쓰러졌다. 몇 시간 뒤 뉴스의 속보가 모든 화면을 뒤덮었다. 속보 태영그룹 모든 주식거래 정지. 그리고 48시간 뒤 마지막 뉴스가 떴다. 태영건설 최종 부도 처리 및 파산 신청. 제국은 무너졌다. 지훈은 영정 사진을 든 채 그 혼돈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공동묘지 입구. 그러나 첫 번째 장의 그 축축하고 절망적이던 풍경은 온데간데 없었다. 비현실적일 만큼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더 이상 진흙도 오물도 길을 막는 깡패도 없었다. 강지훈은 그 거친 삼배 상복 대신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케르베로스 팀원들이 마치 그림자 수호신처럼 정중하게 도열했다. 그날 진흙탕 속에 내려놓아야 했던 조촐한 나무관은 사라졌다. 대신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기품 있는 최고급 목관 2개가 정식 장례 절차에 따라 천천히 준비된 자리로 내려가고 있었다. 폭력배들에게 방해받았던 장례식 아들이 미처 다하지 못했던 마지막 예식이
이제야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지우는 흙 한 줌을 쥐어 관 위로 뿌렸다. 그리고 흰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복수는 끝났다. 태영 제국은 먼지가 되었고 박동준은 햇빛 없는 감옥 독방에 갇혔다. 하지만 지훈의 가슴에 뚫린 구멍은 여전했다. RSU의 힘. 그것은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조작하고 최정예 용병 부대를 해체하며 거대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힘으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 어떤 전략도 어머니가 끓여주던 따뜻한 밥 냄새를, 무뚝뚝하게 등을 두드려주던 아버지의 손길을 되찾아올 수는 없었다. 그는 부모님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순간 자신이 이미 돌아갈 집을 영원히 잃었음을 깨달았다. 공동묘지의 고요한 침묵은 그 어떤 전장의 소음보다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때 권 팀장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앞으로 다가와 지훈에게 조용히 화면을 보여주었다. 법원 최종 판결, 박동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확정. 그 밑으로는 관련자들의 형량이 나열되어 있었다. 양 서장은 부패와 증거인멸죄로 징역 15년. 독사와 살아남은 용병들은 살인 미수 및 범죄단체 조직죄로 각각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지혁 검사가 오라클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시킨 것이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RSU가 그것을 강제로 작동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움직였다. 법적인 정의는 실현되었다. 지우는 새로 세워진 2개의 검은 대리석 비석 앞에 섰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깊은 절, 큰 절을 올렸다. 아주 오랫동안 그는 그 자세로 머물렀다. 빗물과 재가 아닌 따뜻한 햇볕이 드는 양지 바른 땅 위에서였다. 편히 쉬세요, 아버지, 어머니. 그의 속삭임이 바람에 흩어졌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아들은 그곳에 부모님과 함께 잠들었다. 지휘관 RS만이 그곳을 걸어 나왔다. 후기. 에필로그. 한국을 떠나기 전 지훈은 마지막 작전을 실행했다. RS는 올림푸스의 막대한 자본력과 태영 건설을 공매도하며 얻은 막대한 수익금을 이용했다. 그는 복잡한 신탁기금과 유령회사를 통해 파산 경매에 나온 태영그룹의 모든 자산을 헐값에 사들였다. 그들의 작은 가게 하나를 훔치려 했던 거대 기업은 이제 그림자 속에서 그 가게 주인의 아들에게 소유되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그 불타버린 땅을 다시 찾았다. 밀레니엄 타워의 기초공사로 파헤쳐진 흉측한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도시계획 담당자들은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이 당연히 초고층 빌딩을 다시 올릴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지우는 모든 콘크리트 뼈대와 철근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거대한 부지 전체가 깨끗하게 평탄화되었다. 그는 타워를 짓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강신의 따뜻한 밥재단을 설립했다. 박동준의 비자금에서 환수된 수백억 원과 구 지우태영의 자산을 기반으로 설립된 이 재단은 2가지 목적을 가졌다. 첫째, 땅. 그 거대한 부지는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축소해 놓은 듯한 거대한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수천 그루의 나무가 심겼고 가족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정확히 식당이 있던 그 자리에 아주 작고 소박한 추모비 하나가 세워졌다. 거기에는 강씨 부부의 이름이 없었다. 단지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탐욕에 희생된 모든 성실한 소상공인들을 기리며 둘째, 법률 지원. 재단의 핵심 임무는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작은 가게 주인들, 임차인들, 그리고 억울하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가족들에게 무료로 최정계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박동준이 부모님을 죽이기 위해 사용했던 그 기업의 힘은 이제 부모님과 같은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다.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친 지훈은 재단의 운영을 물론 올림푸스의 원격 감시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들에게 넘겼다. 한국에서의 그의 임무는 끝났다.
며칠 뒤 인천국제공항. 지우는 이제 자신의 프로젝트 공헌로 인해 영원히 바뀐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권 팀장이 다가와 여권을 건넸다. 사령관님, 수송기 준비됐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복수심도 슬픔도 아닌 무거운 책무를 완수한 자의 공허함을 아는 채 고향을 떠났다. 그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잿더미가 아닌 정의와 희망의 유산을 남기고 떠나는 길이었다.